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라임 사태 로비 의혹 사건뿐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까지 포함됐습니다. 윤 총장의 배우자와 장모 사건까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총장의 사건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수처 설치를 압박했고, 야당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의지가 없다며 특검 실시를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감사 결과는 내일 공개되는데 내용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힙합 경영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7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나플라와 루피가 마약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적발된 래퍼들 중에는 쇼미더머니 시즌9의 출연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독감 무료 백신을 받은 17살 청소년이 이틀 만에 숨져 논란입니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고 접종 전후에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멍투성이로 숨진 16개월 영아에 대해 세 번째 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경찰이 검진 의사의 소견을 정반대로 해석해 내사를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쏘아올린 폭로가 나온 결과입니다. 1시간 반 전이었는데요. 이 추 장관은 결국 윤 총장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 라임 사태 수사 등과 관련해 검찰총장은 수사에서 빠지라며 지휘권을 박탈한 겁니다. 이 대검찰청은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이면서도 이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자, 이현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우선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발동한 수사지휘권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A4 3장 분량의 수사 지휘 공문을 공개한 건 오후 5시 반쯤입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역대 법무부 장관 중 세 번째고 추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인데요. 추 장관은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라임 펀드 사기 사건에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금지했습니다.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총장에겐 그 결과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 사건 관련 수사에서 배제시킨 겁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의 비위 사실과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 의혹 등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고 사건 수사 지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검찰청도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발동 사실을 알린 지 30분 뒤 입장을 내놨는데요.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바란다고 수사팀에 당부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걸로 해석됩니다. 네, 또 이 라임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이 윤 총장 가족이나 측근 관련 수사에서도 이 윤 총장이 관여를 못하겠죠. 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이 수사에도 윤 총장이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 부인이 전시회 사업을 하면서 대기업 협찬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 의료인이 아닌 윤 총장의 장모가 의료재단을 운영하며 거액의 요양급여비를 챙겼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이들 사건이 실체와 진상규명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극한 갈등이 수면으로 올라온 이상 추 장관과의 파열음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전인 오늘 오전에는 라임 돈줄인 김봉현 전 회장의 검찰 로비 의혹에 대해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주말 동안 감찰을 진행한 결과 김 전 회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찰 관계자들을 특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해당 수사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한 겁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철저하게 수사 지휘를 안 했다. 법무부 발표는 중상모략이다.
어제 1시간 간격을 두고 날선 입장을 내놓으며 정면 충돌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출근길 추미애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수사지 발동까지 생각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법무부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비리 의혹을 규명하라며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곳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도 오늘 수사 의뢰가 내려왔습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했다며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접대 정황이 포착됐다는 사람이 검사인지 수사관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의뢰한 수사를 서울 남부지검이 계속 맡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무부 내에선 라임 관련 수사를 서울 남부지검에 계속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수사 경과를 지켜보다 논의 과정을 거쳐 특별수사본부 등으로 수사팀을 개편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발표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치열한 대리전이 펼쳐졌습니다. 여당은 추 장관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옹호했고 야당은 추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윤수 기자, 마침 오늘 국정감사장에 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하는 지검장들이 나왔어요. 여야 의견 어떻게 갈렸습니까? 네, 조금 전까지 국회 법사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현재는 정회 중인데요. 정회 직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야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 지휘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추미애 장관이 자기 정치한다고 대한민국 검찰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감장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발언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수석 대변인의 문자 논평을 통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수사지휘권 발동 이전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 비판을 했다면서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야당 정치인 연루와 검사 접대 의혹을 뭉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무혐의 처분하면서 사건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라임 사건 수사가 왜 여권만을 향했는지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면서 윤 총장 장모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했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담긴 옵티머스 내부 문건과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대해선 잘 짜여진 시나리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이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가 어디까지 진실인지도 혼란스러운데 이 정치권도 그 혼란을 키웠습니다. 범여권 의원은 김봉현 전 회장 측의 술 접대를 받은 사람이라며 현직 검사 이름을 공개했고 야당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여권 정치인이라며 줄줄이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이 경쟁이라도 하듯 내놓은 실명 공개, 당사자들은 모두 부인하거나 동명이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한 검사의 사진과 실명, 이력 등을 공개합니다. 현재 서울 남부지검 라임 사건 수사팀에 소속된 이 검사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라고 지목한 겁니다. 이 양반이 파견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지목한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며 윤 총장도 비판했습니다. 이 윤석열 사단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 거기에 라임에 파견 보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졸렬할 뿐 아니라 비려는. 하지만 접대 의혹을 감찰해온 법무부는 국감장에서 언급된 검사가 접대를 받은 사실을 파악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 측도 김진애 의원이 실명을 공개한 검사는 접대 상대로 언급한 인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라며 공개한 여권 정치인들 실명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하지만 유 의원이 실명을 공개한 사람들은 투자자 가운데 동명이인이 있을 뿐 자신은 옵티머스 펀드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면서 국정감사가 묻지마 폭로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렇게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가 정치권을 휘젓는 동안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혁진 전 대표는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검찰에서 신병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명수배 상태인 그가 오늘 버젓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나는 피해자라며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났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지명수배 상태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깜짝 출연했습니다. 자신의 소재지까지 공개하며 자신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으로 귀가 있었을 뿐이지 도주한 게 아닙니다. 당한 사람인 제가 제일 정확하게 알고요. 지금 우리가 그 사기꾼들의 프레임에 계속 말려드는데요.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 설립 초기 회사 자금 70억 원을 횡령하는 등 5개 혐의로 지명수배됐고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재는 기소가 중지된 상태로 범죄인 인도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행사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출국 다음 날 출국 금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까지 하는 동안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직접 접촉조차 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사팀이 자진규국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을 했습니까? 직접 연락은 안 됐고 관련 친척을 통해서 지금 소재 확인과 더불어서 지금 수사 상황에 관해서 면담을 한 것으로 그렇게.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스스로 공개한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해보겠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을 뿐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옵티머스 사태의 불똥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로까지 튀었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지사가 옵티머스 추진 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쏟아냈고 이 지사는 정치 공세라며 맞섰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야당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추진하던 물류단지 사업이 이재명 지사와 최동욱 전 검찰총장 만남 이후 속도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가 5월 8일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었던 최 전 총장을 만났고 이틀 뒤인 10일 물류단지 승인과 관련된 공문을 국토부 등에 보낸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열흘 만에 답을 안 해주면은 동의한 것으로 이견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소위 공무원들에게는 패스트트랙입니다. 이 지사는 해당 내용은 모든 문서에 담기는 특례법 조항이라며 경기도가 여러 기관에 보낸 공문을 직접 들고 나와 반박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순서 따라 명령을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패스트 트랙이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 전혀 아니고요. 그러면서 봉현 물류단지 사업은 광주시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김봉현 전 회장 얘기만 듣고 정쟁을 벌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펀드 사기꾼이 그 거짓말 해놓은 그 문서에 의해서 정치적 공격으로 도정을 이렇게 훼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지사는 국감을 앞두고 SNS에 국감 준비로 힘들어하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사양을 고민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 지사는 공무원들 고생하는 게 마음 아파 면피용으로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오늘 최종 의결했습니다. 1년이 넘는 진통 끝에 내린 결론인데요. 내일 그 결과가 공개됩니다. 이 조기 폐쇄가 타당했다 혹은 타당하지 않았다. 어느 쪽의 결론이든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마라톤 심의 끝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지난 4월 보안감사를 결정한 이후 한 안건에 대해 6일 동안 회의를 한 건데 시간으로 환산하면 44시간이 넘습니다. 2018년 6월 한수원이 조기 폐쇄 결정을 하고
국회의 요구로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감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결론이 난 겁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의결된 결과보고서는 내일 오후 2시 국회와 언론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현재 감사 결과보고서의 익명 처리를 포함한 발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내용을 함구하고 있는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든 타당하지 않든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료 은폐 의혹 내용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청와대는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구체적인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입니다. 쇼미더머니 2012년부터 시작된 엠넷의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2년 전에는 출신 래퍼들의 마약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지만 힙합 애호가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던 이 프로그램 시즌9이 지난주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쇼미더머니 출신 또 다른 래퍼들이 대마초 투약 혐의로 적발된 사실이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래퍼 나플라와 루피. 지난 2018년 방영된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서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케이 혓바닥 클릭 톰보이 또 주진 않은 자비가 넘쳐 언제나 그랬듯이. 그런데 두 사람이 대마초 흡입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에 적발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연 참가 1년 뒤인 지난해 9월 같은 소속사 래퍼의 마약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소속사를 압수수색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플라와 루피의 모발과 소변을 검사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나플라는 경찰에서 소속사 작업실에서 루피 등과 대마를 흡입했다며 대마초는 소속사의 다른 래퍼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소속사의 또 다른 래퍼 3명과 지인 5명 등에게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집단적인 대마 흡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래퍼 5명의 마약 혐의를 인정하면서 멤버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징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래퍼 5명 가운데 1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4명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힙합 세계에서 이들 래퍼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청소년 팬도 많죠. 나플라, 루피와 함께 마약 혐의에 연루된 다른 래퍼 3명의 이름도 공개하겠습니다. 나플라가 대마를 구해줬다고 지목한 래퍼 영 웨스트를 비롯해서 블루와 오웬도 대마를 흡입하다 적발됐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래퍼 오웬은 지난주 금요일에 시작된 쇼미더머니 시즌9에도 출연했습니다. 이어서 최석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형이 준 선물에 담겨 있었던 내 앨범 매번 들을 때마다 난 이제 전부 다 비워냈어 감정. 래퍼 오웬은 지난주 금요일 시작된 쇼미더머니 시즌9에 출연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는 확실히 실력이 다르다는 호평을 받으며 1차 예선을 가뿐히 통과한 오웬. 그런데 오웬 또한 같은 소속사인 나플라, 루피 등과 함께 마약 혐의에 연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웬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서울 마포길가에서 제3자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았고 2차례에 걸쳐 동료 래퍼 등과 흡입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겁니다. 방송사 측이 출연자 검증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약 혐의에 연루된 래퍼들 중에는 최근 유명 가수와의 합동 공연으로 관심을 끈 다운타운 베이비의 원곡자 래퍼 블루뿐 아니라 영 웨스트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술도 한잔 못해 또 너와 날 만나 마음이 아파 너는 나의 다운타운 베이비야 너의 눈은 밤하늘의 별이야 하루에서 백수 나는 다시
채널A 뉴스 최석구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10대 청소년이 접종 이틀 만에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건당국이 최근 문제가 된 백신을 맞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담비 기자입니다. 인천에 사는 17살 고3 남학생은 지난 14일 오후 병원을 찾아 무료 독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16일 오전 돌연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접종 전후 알러지 비염 증상이 있었지만 그 외 이상 반응은 없었고 평소 별다른 기저질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검을 통한 사망 원인을 먼저 파악한 후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병청은 이 학생이 백신 사고를 일으킨 신성약품이 유통한 백신을 접종한 것은 맞지만 상온에 노출됐거나 유통상 문제가 있던 백신을 맞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같은 제조번호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에 대한 이상 반응을 확인 중입니다.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국내 사망 사례는 지난 2009년 발생한 65세 여성 단 한 건, 올해 독감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례는 모두 229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지난 12일 30대 택배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에게 너무 힘들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택배 관련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올해 들어 12번째, 이번 달에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외면할 문제가 아닙니다.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숨진 30대 택배기사 김모 씨는 숨지기 나흘 전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새벽 4시 28분. 택배 420개를 들고 나왔는데 280개를 처리하지 못했다며 추가 물량을 받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또 일해야 한다. 너무 힘들다는 말도 합니다. 김 씨는 한진택배의 물량을 받아 택배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진택배는 평소 김 씨가 지병을 앓고 있었고 물량도 200개 정도로 동료들보다 적은 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한진택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사인을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 약을 먹고 병원한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 저도 조금이나마 인정을 하고 좀 고대해서 가셨구나 할 텐데 지병이 있었다라는 허위 사실 유포, 이거는 정말 저를 분노하게 만드는. 과로사 대책위는 심야 배송을 없애겠다고 밝혔으면서도 정부가 현장 점검 한번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택배 물량은 지난해보다 매월 3천만 개 이상 급증했습니다. 숨진 택배 노동자도 올해 12명으로 최근 6년 중 가장 많습니다. 지난 8일에는 CJ 대한통운 택배기사가, 12일에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과로사 논란이 계속되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물류센터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멍투성이로 병원에 실려와 숨진 16개월 영아 사건 속보입니다. 경찰은 3번이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학대 정황이 없다며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죠. 채널A 취재 결과 당시 아이의 몸 상태를 검진한 또 다른 의사는 학대 가능성을 분명히 얘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6개월 영아가 숨지기 전까지 3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신고는 지난달 23일로 아이가 다니던 소아과 의사가 아이 영양 상태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하지만 부모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의사 한 명의 의견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아이를 다른 소아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는 게 사건 종결의 이유였습니다. 그때 이제 의사가 이 아이가 학대로 인한 거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소아과에서도 아이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 검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이를 소아과에 데려갔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보고서에도 소아과 의사가 몸무게가 1kg이나 빠진 건 의문이라며
아동학대 여부는 치료 후 경과를 보고 지켜보자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의사 모두 아동학대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경찰이 성급하게 종결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채널A는 경찰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감사부서를 동원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3살 때 잃어버린 딸을 44년 만에 찾은 사연. 상혜야. 실종 아동 찾기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아동 지문을 사전 등록하면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 체크해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아이를 찾기까지 평균적으로 지문 등록을 했을 땐 45분, 안 했을 땐 82시간이 걸렸는데요. 지문 사전 등록, 만 18세 미만, 그리고 치매 환자,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의 신상 지문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서를 찾아가도 되고 경찰청 안전드림앱으로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문 사전 등록을 눌러서 정보를 입력후 카메라로 아동의 지문을 촬영하는 방식인데요. 3세 미만은 등록 자체를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18세 미만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3세까지는 지문이 완벽히 자라지 않아서 채취가 어려워 사진만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세 전에 등록을 했어도 이 아이가 자라면 등록을 갱신하는 게 좋은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문이 등록된 아동 전체의 54.2%로 절반 수준이죠. 만 4세가 되는 해 1월 1일 전에 지문을 의무 등록해야 하는 이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2018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문이라는 생체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등록하는 건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을 낸 영향도 있었죠. 그렇다면 아동 지문 한 번 등록하면 평생 보관될까요? 아닙니다. 18세를 지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지문 등록을 못한 아이가 실종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DNA를 활용합니다. 가족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채취하면 되는데 신상 정보를 코드화해 가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져 실종 아동에서 채취한 DNA와 대조해 가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휴대전화를 보면서 걷는 사람들, 좀비를 연상시킨다 해서 스몬비족이라고 불리는데요. 얼마나 위험한지 정작 걸어다니는 본인은 잘 모릅니다.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철웅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이 눈은 스마트폰에 두고 귀에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빠져서 걷는 게 요즘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으로 갑니다. 서울 홍대 일대에서 1시간 동안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길을 건너는 내내 휴대전화에 얼굴을 받거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좌우를 한 번도 안 보고 건넙니다. 게임이나 동영상을 즐기는 젊은 층들은 이어폰을 낀 채 휴대전화를 보며 걷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눈은 한 곳에 고정되고 귀는 주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황은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30대 이하에서 발생한 주의분산 교통사고 중 10건 중 7건이 음악 청취, 휴대전화 조작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휴대전화에 눈을 못 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역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열차에 타는 순간까지 주변을 살피지 않습니다. 승강장하고 열차 사이에 발이 빠지는 발 빠짐 사고가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릴 때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고가 또한 있습니다. 하박상 정도는 양호한 거고 골절이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시야가 좁아질까? 눈이 어느 곳을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쓰고 휴대전화를 볼 때와 또 보지 않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으니 시선이 화면 밖으로 벗어나질 않습니다. 상대방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으면 여지없이 충돌했습니다. 어깨가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휴대전화를 보지 않을 땐 마주오는 사람을 미리 살피게 되는 것과 차이가 큽니다. 거의 한 90% 넘게 계속 핸드폰 만져가지고 내릴 때만 잠깐 역 확인하는 정도. 서로 이렇게 놀라거나 치이고 실제로 갔는데도 발을 밟은 적이 있어가지고. 지루하고 할 일이 없어서 습관처럼 좀 많이 되고 그래서 조심하려고 하긴 하는데 약간 좀 습관화돼 있어서 그래서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보고 걸으면 시야 폭이 56%, 전방 주시율은 85%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보행자의 시야와 그다음에 청각적인 능력 모두 휴대폰으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주변 능력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하철역 안에 안내문을 붙여놔도 스스로 주의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려고 이렇게 바닥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 다 설치할 수는 없겠죠. 가장 안전한 건 차량 위험이 있는 곳이나 혼잡한 실내에선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두는 겁니다. 현장 카메라 윤철호입니다. 열왕야는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서울시장에 유력한 후보가 나타났나 보죠? 네, 바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정 청장이요? 네. 여권 후보입니까? 아니면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겁니까? 네,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정도인데요. 서울시장 후보를 낼지 말지 민주당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정 청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겁니다. 근데 올 겨울에 이미 이 코로나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네. 저 출마가 가능은 한 겁니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정 청장을 후보로 검토한 적이 없고요. 당사자도 오늘 전혀 아는 바 없고 출마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문은 뭐예요? 이거 정세균 국무총리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수 있다. 대권이면 몰라도 서울시장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정 총리는 차라리 고향인 진안 군수를 했으면 했지 서울시장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측근의 말에 웃으면서 동의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물들이 거론이 될까요?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8.9%로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보다 5%포인트 정도 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승 카드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인물에게 관심이 가는 건 정치권의 속성입니다. 일단 띄워보고 반응을 보는 거죠. 아직 유력한 후보가 보이지 않는 건 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들 거론은 돼요. 네, 얼마 전에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영입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막 던져보는 건 여야가 다를 바가 없네요. 자,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어이.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동정민 앵커는 어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어이. 이거 누구 부를 때 쓰는 말이죠. 네,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데 주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하죠. 그런데 오늘 국감장에서 이 어이가 등장했습니다. 사장님, 회사에 마케팅 본부장님 계시죠?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 분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원 자격이 첫 번째가 20년 상당인자고요. 딱 3개월이 모자랐는데요. 이런 게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허위 기재가 용인되지는 않고요. 허위 진술로, 네. 허위 기재라고 저희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어려도 이 국회의원인데 어이 이렇게 부르면 논란이 되겠죠. 그렇죠. 최창희 대표가 71세, 류호정 의원이 29세이지만 두 사람은 피감기관 대표와 국회의원으로 만난 겁니다. 물론 류호정 의원이 최 대표 발언을 끊기도 해서 두 사람 모두 지적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이 최 대표의 과거 이력 때문에 더 이 건이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최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문 대통령을 도운 광고 전문가인데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유명한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면 아무리 자기보다 어린 여성이라고 해도 어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열왕야랑은 예의 먼저로 정해봤습니다. 네, 국회의 품격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겠죠.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중국이 해외 출국을 앞둔 유학생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74만 명이 맞았는데 이 백신이 아직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약이라 안전성 우려가 있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병원 안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이우와 닝보 등 중국 저장성 일부 도시가 출국을 앞둔 유학생과 근로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준다는 소식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겁니다. 결국 몰려든 사람들로 백신은 금세 동났습니다. 중국 제약업체 시노백이 만든 백신으로 2회 접종 가격은 6만 8천 원, 보통 2주에서 한 달 간격으로 맞습니다. 중국 당국은 해외 출국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접종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저장성에서 지난달부터 백신을 맞은 사람은 74만 명이 넘습니다. 백신 접종을 신청하는 절차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름과 신분증 번호, 출국 날짜 등을 적어서 내면 되는데요. 따로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没什么其他条件啦，就直接先登记啊。能的话，他到时候会有短信通知的。 저장성 측은 점차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차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데다 백신 공장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되는 등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아 추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미국 대선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추격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일가를 감옥에 보내자며 네거티브 공세로 지지층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이든 후보는 정치색과 상관없이 모두를 아우르겠다며 중도 유권자를 공략합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공화당 텃밭인 조지아주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네거티브 공세를 퍼부으며 막판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Biden family is corrupt. It's a corrupt family. Lock them up. 바이든의 차남 헌터의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고 주말 사이 세계주를 넘나드는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Thank you, Michigan. Go out and vote. And hello, Wisconsin. We love Wisconsin. It's great to be back in Nevada. 바이든 후보는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아 중도층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I'm running as a proud Democrat, but I will govern as an American president. No red states, no blue states, just the United States. 4년 전 힐러리의 대선 패배를 상기시키며 끝까지 방심해선 안 된다고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실제 6개 경합주에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4.3%포인트에 불과한 데다 선거인단 29명이 배정된 플로리다주에선 동률로 나와 그야말로 혼전 양상입니다. 양측은 오늘 22일 최종 TV 토론에서 막판 역전극과 굳히기를 노립니다. 트럼프 캠프는 1차 TV 토론 때와는 달리 끼어들기와 인신공격은 자제하고 상대편의 말실수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을 짠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일본 아베 전 총리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한 달 만에 또 참배했습니다. 총리 퇴임 후 노골적으로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데 스가 내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가을 제사철에 맞춰 아베 전 총리가 또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습니다. 7년 전 총리 재임 당시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미국과 중국이 반발하자 자제해왔지만 퇴임 후에는 노골적으로 극우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총리 관저는 개인 자격의 행동이라며 공식 언급을 피했습니다. 安倍前総理個人の参拝であるという象徴しておりまして、個人の信教の自由に関する問題で政府として立ち寄るべきもの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 건강상의 이유로 퇴임한 후 더 활발하게 극우 노선을 걷고 있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戦争って過去のことなのでそこにこだわらなく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のは思います. 거침없는 아베 전 총리의 행동은
스가 내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安倍政治の継承とずっと言ってきているので、それに反する行動はできないので。 스가 총리 지지율이 출범 한 달 만에 급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후쿠시마 제1원조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본 국민의 50%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석유기지와 가스기지, 테러로부터 반드시 보호해야 할 중요한 국가 전략 자원입니다. 외국에서 석유시설이 테러를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중요시설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드론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What is that? Are they bats? The drones! 상공을 가르며 빠르게 다가온 드론이 무차별 공격을 가합니다. 드론 테러는 현실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반군이 폭탄을 실은 드론 10대를 날려 석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석유 비축기지나 LNG 생산기지는 파괴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로 국내에서는 각급 국가 중요시설로 분류됩니다. 가나다 중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드론이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드론으로 촬영한 경기 구리시 석유 비축기지입니다. 군부대가 인접해 있지만 드론 비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국내 석유 비축기지 9곳과 LNG 생산기지 5곳 등 총 14곳 가운데 비행금지구역은 한울원전 인근에 있는 삼척 LNG 생산기지 1곳뿐입니다. 같은 각급 시설인 원전 주변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대비됩니다. 가스공사에서는 드론을 CCTV나 육안으로 식별 중이고 석유공사는 올해 말까지 군이 보유한 연령상 감시 장비를 도입해 드론 테러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드론이 접근하고 나온 후 대응하면 원천 봉쇄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필수 조건입니다. 드론 산업 발달로 드론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늘고 있는 만큼 비행금지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단기 일자리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00억 원을 투입한 사업을 들여다봤더니 그런 비판이 나올 법합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최근 이 기계 부품업체 조사원 2명이 방문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지만 정작 제조 설비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었습니다. 기계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업하는 걸 본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뭐에 쓰는 그런 걸 여쭤봤어요.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도랄까 위험성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8월부터 전국 30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의 작업 방식과 기계 설비의 노후도 등을 조사해 사고 위험을 빅데이터로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기간제 3,000명 고용에 30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3개월 근무에 교육은 1, 2주짜리 인터넷 강의가 전부. 한 근로자는 확인 역량이 안 되다 보니 업체가 알아서 조사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업체 방문 없이 서류가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GPS만 찍고 현장 보고 조사 거부했다고 사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하시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런 자료가 제대로 활용될지도 의문입니다.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2주간의 이러닝만 받고 기계설비의 노후도 위험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단기 일자리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단기적인 알바 늘리는 데만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안타깝게 그지였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간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겠다면서도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 위험 정보를 조사하는 건 처음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코로나
바쁜 하루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축 처지기 쉬운 시기죠. 집안 한켠에 이렇게 다양한 분화식물들로 작은 실내 정원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점차 건조해지는 가을 날씨에는 실내 습도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인장을 키우는 것도 좋고요. 미세먼지에 대비해 아레카야자 같은 공기 정화식물과 함께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일은 건조함과 미세먼지에 모두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내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오늘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무척 탁하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요. 특히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감기 가능 지수가 높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중북부와 경남 지역에 가을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시키지는 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범죄자가 던진 돌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전례 없는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범죄자는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고요. 추미애 검찰이건 윤석열 검찰이건 국민이 바라는 건 진실입니다. 오늘 클로징은 파문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